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서울 집값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서 서울 전역으로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도 이 집값 폭등 조짐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소상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 시청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모아서 기왕이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잠정적으로 불붙은 서울 집값 시청자님들 토론합시다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서울 아파트 전경에 뭐 불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이미지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서울 집값이 뭐 불붙은 막 올라가니까 다들 지금 패닉, 공포에 빠져서 서로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개만 제가 추려서 보면 이제 TV는 불붙은 서울 집값, 부동산도 이재명 랠리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엄청난 화랑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우려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서울 강남이 아니라 서울 전역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지금 불길이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보도도 좀 있고요. 주요 대단지 뭐 신고가가 막 계속 속출하고 있다. 더군다나 금리는 계속 낮추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낮출 거고 그런데 뭐 내년도에 서울 입주 물량은 지금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뭐 이런 또 분위기를 또 전달하는 그러한 언론 기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집 못 사겠네 해서 다들 공포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실제 보면은 여기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했는데 이건 6월 9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이 0.26%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지난 3월에 이제 장삼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가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갑자기 막 튀어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쩌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좀 전에는 이제 장삼 대청 이렇게 주로 사람들이 정말 거주 선호하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서울 외곽, 뭐 성북구, 은평구, 노원구까지도 다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더 수도권 전역으로도 확산되는 조짐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려가 되는 것이 가계대출이 지금 빠르게 또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 지금 6월 이제는 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최고 기록을 세우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시행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땡겨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이재명 정부가 결국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처럼 똑같이 집값을 폭등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 그림에서도 보고 계신 것처럼 정권별로 수도권 그리고 또 전국 지방 이렇게 나누어서 매매 가격의 변동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이렇게 다 상승했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강남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한 3배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도 올랐는데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도 비슷하게 집값을 폭등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민주당 정부 아니면 진보 정부가 등장하면 매번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맞물려서 집값이 막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집값이 이렇게 막 폭등하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민주당 학습 효과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 정권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정말 뼈아프게 정말 되새겨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이미 집값을 많이 폭등시켜서 중산층,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실제 시장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사전적으로 좀 막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민주당 정권, 진보 정권의 성향상 앞으로 정부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려갈 거다. 이미 13조 8천억 추경 예산 편성도 했고 또 하반기에는 지금 20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20조 이상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겠냐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또 흘러갈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면 결국 그만큼 또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사람들로 하여금 패닉 바잉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낮추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두 번 정도 아니면 세 번까지도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고 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유동성을 뭐 엄청나게 공급하게 되니까 마치 코로나 상황에서 그 당시에 재정 지출도 엄청나게 늘리고 또 금리도 엄청나게 낮추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지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불타 올랐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뭐 불타오르는 것은 환영할 일인데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계속 불타올라 버리면 이게 과연 괜찮을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고 저도 여러 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주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러한 상황을 더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때 계속 집값이 올랐어. 더군다나 앞으로 재정 지출도 계속 늘릴 거야. 또 앞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지고 또 금리는 낮아질 거야.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 그럼 뭘로 잡겠다는 거야? 사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250만 채 신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 재임 기간 동안에 그것을 실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세금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을 전반적으로 좀 낮췄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시 올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또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집값이 어떻게 안 올라갈 수 있겠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세금으로 집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물량 규제를 하는 것은 저 의미가 없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 대출이 됐든 주택 담보 대출이 됐든 간에 그것을 정부가 뭐 양적으로 제한해서 얼마까지만 할 수 있고 얼마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금을 우리 보면 부동산 관련세가 이제 보유세,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세 하면 취등록세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는 너무 낮고 반대로 거래세는 너무 높아요. 이 거래세는 OECD 평균 한 두세 배 정도 높다는 말씀 드렸고 이 보유세는 반대로 가격 기준으로 하면 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해야 된다. 보유세는 좀 높여야 되고 거래세는 좀 낮춤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보유하는데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갖고 있고 막상 팔으려고 해도 팔고 싶어도 거래세 부담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팔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것을 하지 않고는 절대 집값 못 잡는다. 제가 아예 장담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뭐 사기 신도시가 됐던 250만 채가 됐던 이것을 민영주택으로 다 공급하려고 하지 말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공급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싱가포르 예도 드렸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정도를 전부 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그것도 임대가 아니라 자가주택으로 공급을 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80% 공공주택인데 한 90%는 전부 자가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땐 250만 채가 아니라 25만 채라도 이 양질의 공공주택을 서울 정말 살기 좋은 지역에 공급하고 그것을 기왕이면 젊은 결혼한 부부와 출산한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면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패닉 바잉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낮추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장기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투자로 자꾸 자산 배분을 좀 옮겨가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특히 처음에는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하다가 이제 점점 더 서울 중심으로 강남이라든가 최근에는 뭐 성북구에 뭐 100억짜리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 싱가포르처럼 아예 매입을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더라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60%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라면 6억을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높게 부과를 할 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또 차등적으로 높게 부과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동의도 하셨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이 각종 정책 자금 대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정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부 때도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정책 자금 대출을 하냐. 집값을 찾겠다고 하면서 2022년 집값이 지금 떨어지니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특례 보금자리론 하면서 막 40조를 풀지를 않나. 그 다음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돈을 막 풀기 시작하면서 특례 대출을 무려 40조가 아니라 60조까지도 하고 올해도 계속 특례 대출을 60조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뭐 시중은행들한테 대출 많이 하지 말고 규제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정부가 다 사실은 특례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이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도 금리를 1% 내지 1.5%포인트 이상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부 다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을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나서가지고 지분형 모기지까지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10억짜리 아파트라면 5억은 정부가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내줄 테니 나머지 5억만 개인이 내라.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1억만 갖고 있고 나머지 4억은 정부가 이 정책자금 대출을 주선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정책이냐는 거죠. 이런 정책 정말 하지 마라. 이것 말고도 계속 정부가 시장에 계속 개입하면서 그냥 내버려만 두어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장기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금리도 옛날처럼 0%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정부가 계속 개입하면서 마치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다 띄우는 정책을 계속 써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멈춰야 될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댓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기 주택시장 총액을 GDP로 나눠보면 일본은 이제 25%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한 300%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나라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내수나 아니면 수출이 다 박살나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냐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0.8%라고 지금 한국은행 KDI가 다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는 이렇게 나빠지는데 집값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나라가 정말 완전 미쳐도 단단히 미친 상황이고 결국 우리나라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미친 나라 아니냐.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꼴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일본 꼴만 나도 다행이다. 일본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다 하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것은 초저출산율을 계속 더 심화시키고 또 그래서 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게 만들 거고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긴 세월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 길도 굉장히 더 험할 거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은 망해봐야지만 정신 차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비아냥거리는 분도 계세요. 뭐 언제 망하냐. 이게 망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코로나 걸렸거나 아니면 독감 걸리는 것만 그게 정말 위기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이미 당뇨병도 걸렸고 고혈압도 걸리고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다가 정부는 기껏 하는 것이 그때그때 몰핀 주사만 주면서 잠깐 반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는 계속 빠르게 허약해져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냐. 그런데도 계속 언제 망하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망하는데 집값이 오르냐. 1990년 일본의 버블이 꺼지기 직전까지도 일본은 엄청난 호황을 누렸어요.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기 직전까지도 엄청난 호황을 누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꺼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고 그거 아니래도 우리나라는 그때 그 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0%대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떻게 일본의 버블하고 비교하냐. 일본 당시 버블은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일본보다 버블이 적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울 팔아봤자 뉴욕도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일본의 GDP가요. 미국의 한 70%가 더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GDP의 1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요? 정말 너무 몰라도 정말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말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가계대출로 봐도 우리나라 제일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신데 전문가라면 저하고 정말 토론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은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실물 자산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냐. 정말 웃기는 방송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유동성에도 영향을 받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문제라든가 소득 증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예전처럼 그렇게 뭐 소득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냥 시장 원리로 보면 그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제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최근 상황을 보니까 정말 걱정이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다시 또 문재인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 하신 분이 계세요. 뭐 그동안 해온 뭐 똘똘한 한 채 부양하는 거라든가 전세 대출이라든가 전세 대출 금리를 계속 낮춰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또다시 문재인 시즌 2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시고 출범한 지 한 열흘이 지났는데 집값을 보니까 아예 지지를 철회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온 가족이 정말 지지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돌아섰다. 이거 정말 문제다. 이렇게 계속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이재명 탄핵을 내가 시작하겠다. 이런 분까지 계속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겠어요. 제가 여기서 그런 것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의 마음을 좀 집권 세력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이거 근데 정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대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월세 높아지고 전세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또 집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그것은 수요가 정말 많을 때 이야기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유세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주고 반대로 거래세는 좀 낮춰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월세라든가 전세 가격도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약간의 좀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공시지가는 매년 조금씩 올리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정부에 따라서 거의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식으로 막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아예 구매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그때 재산세가 정해지면 그러면 그 재산세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자리가 뭐 40억이 되어도 계속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받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율이 좀 높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재산세율이 높다 이미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미국처럼 그렇게 높이자는 정도도 아니고 OECD 평균 정도 수준까지 좀 높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 말씀처럼 실제 또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매입 당시에 그 구매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좀 높게 정해놓고 그것이 변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여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식 세대를 생각하면 이대로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보유세 높이면 결국 표 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보면 한 절반 이상 한 53%가 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 집을 갖고 있어도 그 집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또 집값이 그렇게 하면서 좀 하향 안정화되면 그 분들이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미래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상황으로만 된다면 정말 국민적인 지지가 현 집권 세력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정책자들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전부 다 보유세를 높일 수 없는 이유가 그들 재산이 또 대부분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지 않으려고 할 거다. 이 재산세 많이 높이면 자기들이 돈 많이 내야 되고 집값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과연 보유세 높이겠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전세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전세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이것을 늘려왔어요. 그것을 전부 다 돈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또 전체를 다 보증까지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높이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100% 전세 대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금리도 낮게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또 임대인은, 그러니까 집주인은 또 전세금 보증금 또 높이고 또 그거 가지고 자기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갭 투자하러 가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집을 또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연쇄작용을 계속하면서 집값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않아도 집값 잡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이것 말고도 뭐 공공임대가 아니라 공공분양을 해야 된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대가 아니라 분양을 해야 된다. 이것도 기왕이면은 대출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왕이면 좀 할인 분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 특히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할인 분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방법이다. 왜 싱가포르는 왜 못하냐? 그게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싱가포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 왜 못 따라가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 잡을 수 없다. 뭐 그 이유가 뭐 언론도 꽉꽉 잡고 있고 그 안에 프락치 집단이 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카르텔이 아니냐. 그 속에는 제가 여기 언론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거기 건설업자들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저는 일정 부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 그 정치인도 이 속에 다 사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집값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지 그것도 서울 중심으로 높이고 지방 집값 떨어지는 것은 별로 상관도 안 해요. 사실은 또 서울 집값 좀 떨어지면 그것도 강남 집값 떨어지면 그러면 또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2022년 둔촌 주공 사태 나니까 그때부터 집값을 띄우려고 여러 가지 특례 대출을 막 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아니면 국힘이 됐든 다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냥 집값을 띄우겠다. 그것도 서울 중심으로, 그것도 강남 요지의 집값을 계속 띄우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버리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아주 공고한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청년들을 은행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계속 돈 빌려서 집 사도록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반대로 젊은이들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특례 대출이라고 하지만 다 그게 자기가 10억짜리 아니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60% 70%를 다 대출을 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갚아요?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 갚을 수 있으면 그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그 가운데에서 청년들은 은행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계속 소비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정말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저와 공감도 해주시고 구체적인 대책도 또 더 제안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여기도 지금 한 분이 위스덤 당군이라는 분이 사실 정기적으로 꽤 자주 아주 구체적인 제안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분 저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그냥 하나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미쳤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돈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네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아이도 많이 낳고 내수도 살고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건전하고 튼튼하게 발전해 나갑니다. 100%, 200%, 300%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요새 무슨 장관 추천제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 장관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그러한 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학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러한 경제 포럼을 운영하면서 정말 현 정부가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바르게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정말 부동산 문제만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립니다. 실제 여기도 어떤 분이 교수님이 참 외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외로운 마음도 많이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래도 큰 힘이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좀 큰일 났네 해가지고 엊그저께 지난 12일 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반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게 뭘 하느냐.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제 그건 알았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이걸 좀 확대 지정하고 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집값은 지금 완전 불이 붙어가지고 날아가고 있는데 이제 검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다음에 뒤늦게 또 핀셋 규제를 하겠대요. 이게 지금 핀셋 규제할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불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지금 어디에다 핀셋을 갖다 대고 거기 가서 불을 끄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 이미 계속 드렸잖아요. 정말 세금 가지고 해야 된다, 세금.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라. 그리고 양질의 공공주택 제발 좀 공급 좀 해보세요. 그것도 젊은이들, 결혼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좀 250만 채가 아니라 25만 채만 하더라도 전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집값 높이는 거 이거 좌시하면 정말 안 된다. 정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당장 멈춰야 할 정책자금 대출 당장에 멈추세요. 제발 무슨 핀셋 규제한다면서 무슨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하면 뭐예요? 정부가 지금 60조 원을 지금 그냥 돈을 빌려주겠다고 싸게 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저는 어떻게 국민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정말 공무원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계속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 개입하고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나서가지고 지분형 모기지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발 중단해 주세요. 정말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다가 이 시청자분께서 계속 따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이것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정말 집값 잡고 전세금도 잡고 월세도 정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러한 영상을 좀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